소설가 박민규의 대표작 카스테라는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접시 위에 한 조각의 카스테라가 있었다. 마치 하나의 세계를 다루듯 나는 조심스럽게 카스테라를 집어 올렸다. 놀랍게도 따뜻한, 반듯하고 보드라운 직육면체가 손과 눈을 통해 거짓없이 느껴졌다. 살짝 한 입을 베어 물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 입과 코를 지나 멀리 유스타키오관까지 퍼져나갔다. 그것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맛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카스테라를 씹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오늘 리뷰할 영화 더 메뉴를 보고 저는 정확히 이 소설의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박민규의 세계에서 카스테라가 그랬듯이 마크 마일로드가 그려낸 이 비뚤어진 반항의 이야기 속에서 치즈버거가 딱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화합으로 이끄는, 다가가야 하지만 이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과거의 노스텔지어 같은 의미 말이에요. 아방가르드를 참칭하는 서비스 소비자들이 예술을 독점하고자 하는 시대에 맞서서 더 메뉴는 시종일관 호전적인 태도로 거침없이 달려나갑니다. 평론가와 투자자, 배우, 부르주아, 애호가, 심지어는 그런 예술을 생산하는 예술가 스스로마저 죽여버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말이에요. 하지만 영화는 그 끝에 그토록 보잘것없지만 그래서 더더욱 중요해지는 추억에 대한 그리움만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스모어가 되어 폭발하는 그 모두를 보며 저는 마치 다음 코스를 설명하는 슬로윅이 그랬던 것처럼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살아남아있는 서비스 소비자로서 반성부터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입니다. 마크 마일로드의 더 메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보고 추천드렸던 영화였죠. 2022년 12월 7일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올 하반기 개봉하는 영화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괜찮은 영화라고 단언했던 만큼 이 영화에 대한 리뷰 영상은 바쁘더라도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일이 바쁘기도 했고 제 게으름까지 더해지면서 이제야 작업을 시작하고 있네요.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메뉴는 예술에 대한 은유로 가득 차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블랙 코미디와 밀실호러의 특성을 이용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예술은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루는데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상태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관객에게 속사정을 추측할 만한 정보를 던져주고 끝내 모든 자초지종을 밝혀낸 연출이 정말 탁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주제의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방식도 참신했고 말이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등장하는 인물들의 구성을 살펴보는 일이었는데요.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을 뜯어보면서 그 지점을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건의 원인이자 호손의 헤드 셰프인 슬로윅부터 살펴봅시다. 1인당 1250달러. 최저환율로 쳐도 우리 돈 150만원을 훌쩍 넘는 인류 레스토랑의 테이스팅 코스를 총괄하는 성공한 셰프이자 예술가인 슬로윅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고 젊은 시절 내내 가난한 노동자로 살았으며 버거 가게에서 패티를 구우며 커리어를 시작했던 전형적인 밑바닥에서 올라와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자본주의적 구조로 이루어진 파인다이닝 문화, 즉 상류층 예술계를 혐오하지만 요리 비평가 릴리언의 눈에 띄어 레스토랑을 열게 되면서 스스로 혐오하던 그 자리에 직접 앉게 되는데요. 이런 그의 캐릭터성은 20세기 후반 등장했던 수많은 노동계급 출신 록스타들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장 생각나는 사례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비틀즈, 더 후와 같은 브리티시 인베이전 밴드들은 물론이고 80년대의 더 스미스, 더욱 최근으로 가자면 오아시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록밴드들이 노동자 출신으로 반미디어적인 방면에서 서브컬처를 주도하며 워킹클래스 히어로와 같은 칭호를 얻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결국 주류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편입되고 말았죠. 이런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도 슬로윅과 가장 유사한 인물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그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바나의 프론트맨이자 90년대를 대표하는 록스타라고도 할 수 있는 커트 코베인입니다. 가난한 노동자 출신에서 하루아침에 MTV의 심볼이자 세대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그는 누구보다도 MTV를 혐오하면서도 MTV의 자신의 뮤직비디오가 얼마나 방송되는지에 종일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내적 모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과 우울, 번아웃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젊은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정말 슬로윅과 닮은 생애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이처럼 더 메뉴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예술은 결국 자본주의라는 상부구조 하에서 실패하고 말 것임을 은유적으로 논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제의식을 전달하면서도 이 영화는 오직 영화적인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나름의 이유 있는 반항을 시도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혼자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슬로윅은 자신을 이런 예술가라는 이름의 자본주의의 노예 상태로 이르게 한 그 원흉이 되는 이들을 모조리 섬으로 초대하고 스완송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마지막 작품의 재료로 이용하며 전부 불태워 죽여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영화의 초반부에 엘사가 번아웃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계획에 대한 복선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이라는 단어는 음식을 태운다는 의미, 즉 언제 실수할지 모를 불안에 대한 의미와 슬로윅이 그간 겪었을 정신적 피로감이라는 의미, 그리고 결국 모두가 불타 죽어버릴 거라는 궁극적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들은 사실 영화 속에서 그다지 비중이 크지는 않은 두 명의 수셰프들입니다. 제이미라는 이름의 남성 수셰프는 세 번째 코스 요리인 난장판을 소개할 때 처음 등장해서 단 10마디도 되지 않는 짧은 대사만을 내뱉은 뒤 권총으로 자살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슬로윅은 그를 자신의 젊은 시절과 비교하지만 결코 자신처럼 위대해지진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대사는 갑자기 스타가 되어 번아웃에 시달린 20세기의 슬로윅과는 다른 맥락에서 21세기 사회에서는 사실 더 이상 노동계급 출신의 스타, 우리말로 하자면 개천에서 난 용과 같은 사례조차 불가능할 것임을 은유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어찌 또 성공한다고 해도 슬로윅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성공한 삶조차도 전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건 더욱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 코스인 남자들의 어리석음에 등장하는 여성 수셰프 펠리시티는 또 어떤가요? 그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가 그랬듯이 똑같이 자신에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려 한 슬로윅의 허벅지를 찌릅니다. 마치 슬로윅이 아버지에게 똑같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최근 예술계에 불어닥쳤던 여성주의적 맥락에서의 공론화들을 연상케 합니다. 이제 레스토랑을 방문한 손님들의 면면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그들의 구성은 매우 다양한데요. 요리평론가, 투자자, 배우, 부자, 그리고 요리 애호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군상을 보다 보면 우린 영화가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의 예술 산업을 풍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평론가는 슬로윅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무명의 예술가 혹은 작가를 스타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무자비한 방식으로 작품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여 그들의 커리어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또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도 자신들을 위한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할 정도로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죠. 투자자들은 예술 자체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은 전혀 없으면서 그저 자신들이 돈을 댄다는 이유로 그것을 점유하고 통제하려고 들죠. 배우로 대변되는 예술계의 부분을 맡는 프로 직업인들, 그러니까 연주자나 어시스턴트 등은 자신들의 작업을 통해서 예술 자체에 기여할 생각보다는 그저 스스로의 커리어를 쌓는 데 급급할 뿐입니다. 예술의 주된 소비자인 부자들은 재력의 과시수단으로 예술을 이용할 뿐 자신이 맛본 메뉴가 뭐였는지조차 기억 못할 정도로 그것의 향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 애호가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예술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려고만 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자신에게 도취되어 결과적으로 예술계에 해악을 끼칩니다. 예술이라면 죽음도 불사할 정도의 광기를 품 채로 말입니다. 이제 슬로윅은 이 자리에 모인 이들 모두를 아방가르드 예술의 재료로 활용하여 죽이고 자신도 함께 불타 없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가장 문제적인 예술 애호가는 따로 불러 답답하면 직접 해보던가 같은 방식으로 직접 요리를 시연하게 하고 부끄러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이 영화가 시네필드를 바라보는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블랙 코미디적인 장면이죠. 이렇게 영화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라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인물들의 편을 나눕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는 그 어느 편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마고입니다.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성노동자로 추정되는 그는 예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어쨌거나 서비스 생산자이고 또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슬로윅의 딜레마가 시작되는데요. 그는 함께 불타 없어지는 이 과업이 완수되어야 함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모종의 위로를 바라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성공과는 달리 자신의 삶이 실패한 것에 대한 위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에 없던 인물이자 주변인인 마고에게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이유 없는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감정을 해소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결국 슬로윅과 같은 서비스 노동자라는 맥락에서 마고는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 유일하게 슬로윅의 진심 어린 과거를 알게 되고 활짝 웃고 있는 슬로윅의 사진 속 모습을, 그 추억을 잠시나마 꺼내줍니다. 바로 치즈버거라는 노스텔지어 말입니다.
사실 이 치즈버거라는 대상은 한국인들에게는 잘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싼 값에 먹을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고 영양가도 있는 음식이면서 동시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음식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치즈버거 1화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들에서 디테일을 드러내는 장치로 끝없이 사용됐던 것만 보아도 이런 공감대를 알 수 있죠. 마고는 코스를 마무리하려는 슬로윅에게 이런 치즈버거를 주문하고 남은 거 포장해 가도 되나요? 라는 추억을 자극하는 멘트를 날림으로써 그의 노스텔지어를 파고듭니다. 또 모든 것이 불타 사라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 한 줌의 추억만은 살아남아야 함을 깨닫게 하죠. 꼬깃꼬깃한 10달러짜리 지폐를 얹어놓고 떠나는 마고의 모습이 그것을 잘 드러냅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하고 결코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가진 못할지라도 그날의 추억만은 결코 사라져선 안 됨을 논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른 고객들도 자신들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받아들입니다. 요트에 홀로 앉아 불타 없어진 섬을 바라보며 마고는 포장해 나온 치즈버거를 다시 한 입 베어 봅니다. 그리고 입에 묻은 소스를 메뉴 설명 카드로 닦아내죠. 이러한 연출을 통해서 영화는 기성예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런 발칙한 상상력의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영화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또 앞으로의 예술은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이 영화조차도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제작사인 디즈니의 자회사 서치라이트 픽처스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혁명을 외치던 체게바라의 열정이 프린팅 티셔츠로 인쇄되어 전 세계로 팔리기 시작한 지도 이미 수십 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에 반대하는 문제의식과 열정마저도 집어삼켜 자신들의 자양분으로 삼아버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작품조차도 오늘날의 사회는 서비스의 관점으로 재해석해버리고 말 겁니다. 영화에서 마지막 코스로 제시되는 스모어를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야기죠.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담긴 그 싸구려 디저트조차도 재해석해서 파인다이닝의 한 코스를 차지하게 만드는 세상이니까요. 물론 그 싸구려 디저트와 함께 예술 소비자들은 모조리 불타 없어지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박민규의 세계 속 카스테라처럼 치즈버거가 되었든 스모어가 되었든 돈가스나 초코파이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어린 시절 맛보았던 그 추억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관용어처럼 쓰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추억은 힘이 세거든요. 영화는 시종일관 비관적으로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마고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결코 죽어선 안 될 추억이라는 대상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바로 그게 이 영화가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큰 성과겠고 말입니다. 끝까지 기억한 것에 힘을 믿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